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애플카의 미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5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어려운 와중에도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JD 부자연구소 6기 인터넷 강의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2월 8일 월요일 날 부동산하고 주식 강의 모집을 하고요. 패키지 강의도 이제 같이 모집을 하니까 패키지 강의는 이제 할인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2월 8일서부터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까 그때 보시기 바라고요.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는 구글에서 JD 부자연구소 검색을 하시면 인강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미 실업 지표 개선 주가 달러 올라가고 국채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1.23%, S&P 500 지수는 1.09%, 다우존스 지수는 1.08% 등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메인 이슈는 좀 많은데요. 실업률 개선, 경기 부양책, 기업 실적 개선, 게임스톱 주식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의 주가 상승은 실업률이 개선되었고요. 민주당이 경기 부양책이 일단은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S&P 500 기업의 실적이 100% 중에 이제 83%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주가를 상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게임스톱 주식이 폭락하면서 게임스톱 주가 상승을 이끌던 유튜버가 조사를 받으며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게임스톡 대장개미 유튜브에 발목 잡히나 금융당국 조사 착수. 전문가들은 질이 금융업계의 내부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보험회사 같은 데 다녔나 봐요. 보험회사 같은 데 다녔는데 거기서 이렇게 시세를 이제 띄우고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불법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 한국이라면 대장개미를 이렇게 이제 조사를 안 하고 시세 조정으로 조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신문인데 만약 이제 지금 불공정 거래 칼든 금융당국 주식 카페 운영자 유튜브 압수수색이겠죠. 금융위는 투자 규모 300억 원대의 유명 주식 유튜버의 우선주 시세 조정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투자 규모가 300억이네요. 이 유튜버는 시중 유통 주식이 적은 우량주를 대량 매집하고 고가 매수 주문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후 처분해서 매매 차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된다. 먼저 주식을 사고 주식을 유튜브에 알려서 주가를 끌어올린 후에 처분해서 매매 차익을 얻는 행위죠. 미국의 지금 대장개미 질 같은 경우는 이것이 두려웠는지 아직 주식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게임스톱 반란이 이끈 대장개미 하루 만에 145억 날렸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3일 뉴욕 포스트 인터넷 사이트 레딧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임스톱 매수 운동을 펼친 키스질. 이 사람이 2일 동안 1,3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45억이 줄어든 주식 계좌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정리를 하자면 시세 조정은 주식 사고 주가 뛰어서 팔았다면 아마도 주식 판돈을 몰수하고 징역도 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식은 안 팔고 버티면서 개미들에게 일단 명예를 얻고요. 그리고 가벼운 위법 행위인 보험회사 다니면서 주식 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후에 이제 만약에 팔아서 이득이 났다면 이 사람은 아마도 시세 조정 행위로 해가지고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파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주식장은 게임스톱 사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면서 안정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30일 끝난 주간의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3주 연속 줄어서 70만 명대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제 83만 명보다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업률도 좋고 1조 9천억 달러가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민주당은 원안을 밀어붙인다는 것이 주식시장의 호재입니다. 그리고 빅테크 5종목 전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숨은 호재는 미국이 7월 빠르면 5월이면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빅테크 종목이 오르고 이후 이제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하면 미국 같은 경우 그런 가치주들도 같이 오르면서 증시 호황이 벌써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달러가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달러 인덱스는 91까지 오르면서 91.51까지 오르면서 이제 91을 넘겼죠. 이거는 이제 미국이 좋기도 하지만 유럽이 개판이라는 뜻도 되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유로하고 달러하고 비교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역시 문제는 이제 백신 접종이죠. 빠르게 이제 백신 접종을 끝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 오히려 젊은 층보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감소를 했다. 그래서 백신 효과가 이제 증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빠르게 경기가 올라갈 것이고요.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경기 회복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자 달러 원 환율은 1120원대를 넘어가면서 수직 상승하고 있다.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가면 한국 증시는 악재입니다. 외국인들이 환초선을 우려해서 한국에서 돈을 빼려고 주식을 팔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외국인 매도, 한국 개미 매수의 패턴이 이어지고 있죠. 게다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28일 1.009의 바닥을 찍고 10년물이요 1.1134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채권을 팔고 위험자산, 즉 주식을 선호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주식이 요즘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물가 상승 위험이 있어서 연준에서 자산 매입을 줄이는 테이퍼링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뭐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던 여는 총재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테이퍼링은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연준 의장인 이제 파월 같은 경우도 절대 테이퍼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테이퍼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뭐 그 보도치고 또 그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는 다시 뭐 생각한 바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한 발 빼면서 슬금슬금 좀 흘리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은 미국의 주가는 대세 상승의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신흥국 자산은 미국 쪽으로 자산이 쏠리면서 급격히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서브 이슈입니다. 이사부동산 대책인데요. 부동산 얘기를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요. 3040도 내 집 마련 기회다. 그리고 특별 공급 줄이고 추첨제 물량 확대했다. 앞으로 이제 85평방미터 이하, 그러니까 32평이죠. 주택 공공분양 일반 공급 중 30%를 추첨제로 분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공공분양 얘기예요.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그래서 아직은 먼 얘기입니다. 한 3, 4년 정도 후에 할 얘기인데 왜 2월 4일 날 이렇게 했냐? 뭐 요번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서둘러서 발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가 하도 이제 안 좋으니까. 그래서 뭐 메인 이슈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단 32평 이하 아파트를 공공분양할 때 일반 공급 중 30%를 추첨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했냐? 100% 가점제를 했어요. 가점제를 하면 유리한 게 뭐냐? 청약통장 오래 부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이면서 이제 무주택자면서 다자녀 이런 사람이 청약 점수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뭐 강남 같은 경우는 한 70점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30대한테 불리하죠. 왜냐하면 이제 나이도 적고 그다음 다자녀도 아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특공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1년 평생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특별공급 같은 게 있는데 뭐 그런 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렇게 100% 가점제를 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바뀐 거죠. 한 2, 3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추첨제가 그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추첨제를 없애고 100% 가점제를 하니까 어떻게 했냐?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매일 신문에 나오고 막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뭐 청약 경쟁 이거 해가지고 돈 벌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막 투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가점제를 하니까 또 불리한 게 뭐예요? 30대, 40대가 엄청 불리하니까 뭐 나는 집도 사지 말란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추첨제를 지금 30%로 다시 늘린 겁니다. 그러나 공공분양에 한해서라고 하니까 혜택 받으려면 앞으로 이제 몇 년 후, 그러니까 지금부터 착공을 해도 3, 4년 후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 5년 후 이 정도 미뤄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왜냐하면 추첨제가 부활된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서울의 아파트가 30대가 이거를 서울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얘기는 뭐예요? 뭐 아파트가 10억이면 5억에 살 수 있다는 얘기죠. 5억의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분양가하고 실거래가 괴리가 큽니다. 그래서 로또 아파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선 뭘 해야 되냐? 단 3년 이상 무주택하고 구성원에게만 추첨제가 참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3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를 해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추첨제 조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청약 통장 3년 이상을 부어야 한다는 거니까 만약에 통장이 없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 가지고 3년 동안 이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청약 통장서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서울 시민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그 요번에도 이제 발표를 하긴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공급 물량이 터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4기 신도시를 발표를 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공급이 터지면서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항상 모자릅니다. 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제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붙고 그 다음에 뭐 1인 가구도 서울로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집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좀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받으려면 일단은 서울 시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서울 시민한테 1순위 주죠. 그러니까 서울시에 뭐 해야 돼요? 주소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해라는 게 있는데 당해가 뭐냐? 서울시는 서울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당해가.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서울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주소를 두고. 그래서 경기도 같은 지역에서 살면 서울에 청약 못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가 20세가 되면 무조건 청약통장 가입을 시키고요. 그리고 무주택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이제 전세금 줘요. 전세를 해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40살까지 한 20년 정도를 무주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청약 가점을 높여가지고 강남 로또 아파트에 청약시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30%를 추첨제로 하게 되니까 일단 넣어보자 이 얘기죠. 물론 결혼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강남 같은 경우 전세를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 이름으로 전세를 주고요. 혹시나 이혼하거나 하면 전세금을 이제 부모가 갖고 가는 거죠. 아들 명의로 안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제 자식이건 며느리건 효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천제 같은 경우는 잘 이용해 먹어야 된다. 뭐 이렇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개발 같은 경우는 LH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도 제대로 되는 사업구역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강북 같은 경우나 아니면 사업이 한참 모자란 지역 뭐 이런 쪽에서 많이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LH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민간 브랜드 건설사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지금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이고 일단 LH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공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남과 같은 인기 지역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제 뭐 강북에 또 새 아파트 나오면 그게 어딥니까? 또 프리미엄 받고 이제 팔면 되니까. 결론은 빨라야 3, 4년 후에 빠른 거예요. 아주. 그래야지 공공개발로 인한 추첨제 신청할 자격이 생기려면 2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공공개발이 또 뭐 빠르면 뭐 그거보다 좀 일찍 될 수는 있어요. 어차피 뭐 삽을 뜨고선 하는 게 아니라 선분양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할 수는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죠. 서브 이슈 두 번째, 애플카의 미래입니다. 무르익는 애플카 생산설, 기아 전기차에 TSMC 되나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TSMC가 뭡니까? 뭐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과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공동 개발 생산 협상에 대한 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애플이 기아차와 자율주행 전기차를 개발한다고 해서 주가가 뛰었습니다. 현대차는 연초 대비 20% 올랐고요. 기아차는 56%나 올랐습니다. 어제 CNBC발 기사로 애플도 2.58%나 뛰었죠.
자, 애플이 전기 자율주행차에 뛰어드는 이유가 뭐냐? 뭐 당연히 스마트폰으로 한정되어 있는 생태계를 늘리려는 이유 때문이죠. 만약 애플이 모빌리티 쪽까지 생태계를 늘리면 애플은 자사주 매입을 안 해도 성장 동력이 생기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테슬라를 보면 알 수 있죠. 원래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는 많아져요. 왜냐하면 기존의 강자들의 이점이 없어지면서 새로 뛰어든 기업이 시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2000년대 초반에 브라운관 TV 시장을 꽉 잡고 있던 일본의 가전 회사들은 새로 열리는 디지털 TV 시장을 그 브라운관 TV만 고집을 하다가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한테 시장을 전부 뺏겼습니다. 이유는 기존의 브라운관의 압도적인 기술적인 강점을 벌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새로 시장에 들어온 기업은 어차피 출발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투자를 한다면 시장을 선점하면서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애플은 전기 자율주행차에 저는 이제 무조건 뛰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2023년산 포드 자동차 두뇌에 국을 실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포드의 프리미엄 브랜드 링컨 차량은 2023년부터 구글 인공지능 AI 서비스 AI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와 모바일 운영체제 OS, 안드로이드, 구글 지도, 구글 플레이 등을 탑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포드가 수억 달러를 들여서 커넥티비티 서비스에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포드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들은 대부분 차량에 내장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구글 MS 등이 개발한 시스템을 설치해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노선을 바꿨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동차 업체들이 뭘 못합니까? 소프트웨어를 못한다는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포드가 이제 헛돈 썼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MS가 개발한 시스템을 쓴다는 얘기고요. 즉 자동차 회사는 그냥 기계 시스템을 잘 만드나 소프트웨어는 젬병이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자동차 회사만의 플랫폼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앱입니다. 앱. 그래야지 수많은 앱들을 쓸 수가 있어요. 앱은 뭐 은행이나 증권, 검색, 뭐 지도, 게임, 노래 뭐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개발된 앱만 하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 회사가 고유의 플랫폼을 만든다? 그러면 이거를 개발하려면 이제 돈도 돈이지만 개발할 수도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걸 갖다 쓰는 거예요. 갖다 써야지 되는데 얘네들이 새로 플랫폼을 개발했다? 그런 플랫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이게 은행 뭐 앱, 증권 앱, 검색 앱, 지도 앱, 뭐 노래 앱,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스가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사람들도 계속해서 새로운 거를 자동차에다 깔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삼성이 왜 타이젠하고 바다 OS를 포기했냐? 개발해봐야 앱이 없어서 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을 주고 뭐 앱 개발 경진대 이런 걸 열었어도 앱은 턱없이 모자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앱이 많은 거는 누구냐? 애플하고 구글입니다. 구글은 이미 웨이모를 통해서 자율주행차 개발에 나섰고요. 게다가 포드와 같은 플랫폼이 없는 자동차 기업한테 이제 팔아먹고 있습니다. 아마도 구글은 이후 안드로이드를 자율주행차로 넓히면서 더 큰 생태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라는 것이 목적지까지 운전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전을 안 하면 뭐 합니까? 영화나 게임이나 음악이나 전자책 뭐 이런 거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이것을 본다면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모빌리티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모빌리티 생태계 핵심이 뭐냐? 바로 결제 시스템입니다. 앱을 통해서 결제한 것에 전부 30%씩 수수료를 뗍니다. 뭐 구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원래 게임만 30% 뗐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로 이제 다시 늘리려고 하고 있고 애플은 원래서부터 30%를 다 띄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이 또 열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이 있냐? 이게 바로 이제 애플이죠. 구글의 안드로이드보다 훨씬 더 매니아층이 많고요. 브랜드가 있는 기업입니다. 저는 애플이 자율주행차는 꼭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율주행차를 개발을 해도 그거는 자율주행차일 뿐이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렇다면 그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면서 차에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벤츠나 BMW 같은 뭐 그 외제차 같은 걸 타면 내비게이션이 엉망이에요. 요즘 나오는 차들은 터치 스크린이 되긴 하지만 한 1년 전 모델만 하더라도 터치 스크린이 안 됩니다.
그거 다 뭐 그 돌리고 그다음에 뭐 그 옆에 있는 거 운전석 옆에 있는 거 누르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 찾는 거예요. 이런 완전 비싼 외제차가 뭐 내비게이션한테 이제 뭐 지명 같은 걸 치는다, 강남역 이런 거 치는데 얼마나 엉망인지 몰라요. 예, 천지인도 안 됩니다. 예, 완전히 그냥 개판이에요. 터치도 안 되고 천지인으로 한글 입력도 안 되는 엉망인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쓰라고 하면 누가 씁니까? 안 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깔아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그 벤츠나 BMW 같은 그런 그 차들도 그 지금 쓰는 그 플레이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자율주행차를 타면 무조건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율주행차 플랫폼에 구글이나 애플의 플랫폼을 깔아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만 본다 하더라도 앱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됩니까?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티빙이나 웨이브나 뭐 이런 거 다 만들어야 돼요. 예. 그것도 차에 맞춰서 그런 앱을 자율주행차 플랫폼에 맞춰서 다시 만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현대차나 포드나 아우디나 벤츠나 얘네들이 전부 자기 플랫폼을 만들 텐데 누가 개발해 줍니까? 여기다가. 그리고 차가 몇 대나 팔릴 줄 알고. 예? 그렇게 개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앱 개발자들은 이미 있는 플랫폼인 애플의 iOS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맞춰서 이미 개발해 놓은 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토를 쓴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그러니까 앱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거를 깔아가지고 BMW나 벤츠에다가 쓴다 하더라도 여기에다가는 다시 뭐 앱이 이제 연동되는 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내비게이션도 T맵도 없고 카카오 내비만 있어요. 그래도 그걸 쓴다고요. 왜냐하면 자동차에서 만든 플랫폼 자체가 워낙 엉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적극적으로 이제 구글이나 아니면 애플에서 전기차가 깔리고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깔리면 거기에 자기네들의 iOS나 안드로이드를 깔 예정이라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앱의 생태계 어마어마한 생태계가 차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새로운 자율주행차 플랫폼이 있다 하더라도 자율주행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돈을 벌어가는 거는 구글이나 애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입니다. 애플이 2024년에 애플카가 나온다고 하는데 너무 늦는다고 하는데 사실 늦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보다 하드웨어 개발이 훨씬 느립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 앱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뭐 말도 안 된다 이런 걸 누가 쓰냐 이랬는데 지금 다 누구나 쓰고 있죠. 소프트웨어는 엄청 빠른 거예요. 그런데 뭐 드론으로 배송한다.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그 자율 배송이 있다. 뭐 이런 그 하드웨어 뭐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아직도 뭐 배송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로봇 배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는 아마도 꽤나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전기 자율주행차로 가는 것이 좋은가,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가는 게 좋은가라는 거죠. 구글이 아닌 테슬라 전략을 갖고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는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 자율주행이 과연 될까? 뭐 빠르면 몇 년 안에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뭐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도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고 났을 때 책임이 모두 자율주행차를 만든 곳에 있기 때문에 전혀 오류가 없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의 웨이모는 아직도 돈을 쓰면서 CM 주행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테슬라는 어떠냐? 자율주행으로 보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순위에도 없습니다. 뭐 1위가 웨이모고 뭐 2위가 뭐 포드고 3위가 GM이고 4위가 뭐 현대차고 막 이래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레벨 2를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건 몇이에요? 레벨 5죠.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웨이모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 그 레벨 5로 왜 갔냐면 레벨 2로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했더니 사람들이 자는 거예요. 그 뭐 시험 운전을 하는데 뭐 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레벨 5는 뭐 진짜 10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한 그런 것들도 다 잡아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진짜로 사람이 없는 자율주행차를 개발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레벨 5로 간 거죠. 그러니까 돈만 쓰는 거지. 자, 그런데 자율주행차를 하는 거는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건 시간이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차를 만든 쪽에서 모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 차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부분 자율주행을 하는 거죠. 뭐 사실은 오토파일럿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ADAS하고 비슷합니다. 뭐 이렇게 선을 따라간다거나 뭐 거의 그런 거죠. 그래서 차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겨우 레벨 2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오토파일럿은 자율주행차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에서 오토는 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ADAS와 같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누구 책임이에요? 바로 운전자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도 운전자가 내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이 얘기죠. 테슬라의 강점은 돈을 벌면서 수많은 운전자의 빅데이터가 모여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애플도 전기차를 만들고 부분 자율주행을 한다면 2024년도에 출시도 그리 어렵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그래서 현대 기아차 뭐 이런 쪽하고 컨택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애플이 차를 개발했을 때 아주 적은 마진만 먹을 것 같습니다. 조지아 테마주 뭐길래 나흘 동안 100% 넘게 폭등한 종목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벤츠의 최고급 유틸리티 차량 같은 경우 지바겐이 있는데 이게 LG전자 협업을 이제 최근에 한 캐나다의 부품업체 마그나가 이제 생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애플하고 기아가 생산한 방식과 아주 비슷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그나가 얻는 영업이익률은 1%에서 2%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자, 벤츠도 마그나한테 겨우 얼마 줍니까? 1%에서 2% 마진만 줍니다. 지금 자동차 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전기차 개발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중국도 개발하고 한국도 개발하고 미국도 개발하고 그러니까 전기차 개발 업체 여러 곳을 경쟁을 시키면 애플은 얼마든지 저렴하게 전기차를 만들 수 있고요. 왜냐하면 애플은 벤츠보다 훨씬 브랜드 가치가 뛰어납니다. 결국은 브랜드 가치가 있는 기업이 이렇게 경쟁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플랫폼이 중요하고요. 플랫폼의 강자는 애플하고 구글입니다. 따라서 전기 자율주행차의 강자는 테슬라와 함께 의외로 애플이나 구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3% 뜨기 전까지 세계 1등 주식은 떨어져도 팔지 않고 무한홀딩이다. 두 번째,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세계 1등 주식은 떨어진 비율을 감안해서 남겨두거나 전량 매도 후에 비율대로 말뚝을 받고 한 달 플러스 1위를 기다립니다. 세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애플카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